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양교육 요점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2장 영양교육과 사업의 이론 및 활용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셔요. 챕터 2장 같은 경우는 세부 목차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세부 목차 1번인 영양교육의 이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양교육의 이론 같은 경우는 7가지 종류가 있죠. 7가지 이론이 있다. 건강신념 모델부터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까지 있었고, 각각의 이론별 개념과 구성 요소의 의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도 기준으로 변화 단계 모델에서도 문제가 나왔고,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에서도 문제가 나왔고, 사회 인지론에서도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7가지 각 이론별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한 의미는 파악하자. 꼭 하셔야 됩니다. 되시죠? 그럼 건강신념 모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건강신념 모델의 개념부터 잡으셔요. 건강신념 모델 하시면은 뭐가 제일 키워드냐? 신념이 되겠습니다. 건강신념 모델의 키워드는 신념이다. 빌리프라고 하죠. 그래서 읽어보면 개념. 건강신념 모델 같은 경우는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에 왜 참여하지 않는가를 알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이라고 합니다. 신념이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나의 빌리프, 믿음, 신념이 되겠습니다. 건강 행동의 실천 여부는 뭐다? 건강과 관련된 믿음, 신념에 따라 정해진다고 얘기하는 게 뭐다? 건강신념 모델이다. 건강교육의 이론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위협인식과 심각성 인식과 수익성 또는 이익성 인식과 장애 인식과 자기 효능감 하시면 뒤에서 하겠지만 자신감이라고 표현하죠. 자아 효능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효능감에 따라 한 개인이 건강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이론이 뭐다? 건강신념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념이 제일 중요하구나. 건강에 관련된 신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건강 행동 실천 여부가 되시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 보셔요. 자, 적용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시면 되죠. 건강신념 모델은 질병이나 건강 문제와 비교적 직접적으로 연결된 식행동을 다루는 교육이나 상담에서 유용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정리집에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나 약물 요법에 대한 환자의 수능도나 비만화, 식사 처방에 대한 어머니의 수능도를 연구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적용 파트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뭐 얘기했냐면 제가 개념에 대해서 구성 요소의 의미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보셔요. 구성 요소는 6가지. 자, 민감성에 대한 인식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건강신념 모델에서 뭐 알자? 정의에 대해서 알자. 민감성에 대한 인식 말 그대로 민감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개인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 정도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민감성에 대한 인식이구나. 요거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누구? 건강신념 모델에서. 그래서 활용 예시는 참고만 하시면 되죠. 다루고자 하는 질병에 대한 취약 집단을 파악하여 그 민감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영양사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되겠죠. 성인 여성의 혈관계 질환 발생 현황과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해준다. 민감성에 대한 인식에서 활용 예시는 참고만 하시면 되죠. 되시죠? 그 다음 보셔요. 계속해서 구성 요소 두 번째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말 그대로 심각한 정도입니다. 뭔가요? 정의 기억합시다. 특정 질병과 그 질병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심각성에 대한 인식. 그래서 건강 신념 모델에서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크다, 높다. 그럼 어떨까요? 건강 추구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겠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활용 예시는 참고만 하시면 되죠. 계속해서 보셔요. 세 번째 구성 요소는 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된 이익입니다. 뭔가요? 행동 변화를 했더니 건강 행동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했더니 인지된 그로 인한 이익인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익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의 한번 보셔요. 행동 변화가 질병에 대한 위험도와 심각성을 낮추겠죠. 낮추어서 오는 혜택에 대해서 인지 정도를 뭐라고 한다? 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된 이익이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활용 예시는 참고만 하시면 되죠. 그 다음 보셔요. 자, 네 번째, 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된 장애도 있네요. 뭔가요? 구성 요소 중에 네 번째입니다. 건강 신념 모델에서 정의 기억합시다. 행동 변화를 수행하는데 부딪힐 어려움이 뭐다? 장애다, 장애. 물리적인 어려움이 또 있겠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물리적 또는 심리적 비용에 대한 인지하는 정도가 뭐다? 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된 장애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건강신념 모델 구성 요소죠. 계속해서 보실 것. 다섯 번째입니다. 건강신념 모델에서는 행동의 계기 나오네요. 정의 기억하시면 되죠. 행동의 계기가 뭐다? 변화를 촉발하게 하는 자극 중재가 행동 유발의 계기다. 그래서 자극이나 중재가 행동 유발의 계기가 됩니다. 행동의 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꼭 기억하실 구성 요소 여섯 번째는 자아효능감입니다. 자아효능감 또는 자기효능감 또는 자신감이라고 불리는데 정의 꼭 기억하셔요. 셀프 이피커시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하죠. 뭔가요? 결과를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뭔가요? 자신감, 자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이다, 자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건강 신념 모델 같은 경우는 신념이 키워드였고 개념 잡으시고 구성 요소 6가지 중에 자아효능감은 꼭 기억하실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론은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이 나오네요. 한번 보셔요. 개념 기억하셔야죠. 합리적 행동 이론이란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줄 중요하네요. 건강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 같은 경우는 행동하고자 하는 행동 의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행동 의도는 뭐다? 다른 말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 의지에 의해서 건강과 관련된 행동이 결정되는구나. 뭐다? 합리적 행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동 의도는 자신의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나 사회적인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기반하에 개발되어 게 뭐다? 합리적 행동 이론이 되겠고 주관적 규범
기억하실 키워드입니다. 이거 뭐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관적 규범이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내 행동 의도, 즉 나의 의지, 행동 의도는 자신의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나 사회적인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구나. 요걸 가정합니다. 누구? 합리적 행동 이론. 그렇다면 두 번째, 계획적 행동 이론 하시면은 합리적 행동 이론이 확장된 것으로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플러스 되는 게 하나 더 있네요. 꼭 기억하셔요. 인지된 행동 통제력 추가하면 뭐다? 계획적 행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행동 이론에 인지된 행동 통제력을 추가한 게 계획적 행동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란 뭐냐? 특정 행동을 쉽거나 어렵다고 느낀다. 요 정도를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시나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개념 잡으셨죠? 그 다음. 자, 이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 금연이나 모유 수유 등의 행동을 예측하고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적용된다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의 구성 요소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셔요. 첫 번째, 행동 의도 정의만 기억하시면 되죠. 행동 의도가 뭐다? 스스로 판단한 행동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쉽게 뭐다? 개인의 의지가 행동 의도다. 개인의 의지다. 되시죠? 계속해서 두 번째, 자, 구성 요소, 행동에 대한 태도 또는 행위, 신념이라고 하는데 요걸 기억하셔요. 행동에 대한 태도가 뭔가요? 정의 봅시다. 행동에 대한 개인적 평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건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건가? 행동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행동에 대한 태도가 되겠죠. 되시죠? 계속해서 세 번째, 규범적 신념 또는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으로 기억하셔요. 이건 뭐냐면은 알아두셔요. 주관적 규범은 본인에게 제시된 행동을 중요한 사람들의 행동 변화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에 지각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아셔야 되네요. 주관적 규범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건강 행동을 하든 비건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감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주관적 규범이라고 하는구나. 되시나요? 그래서 주관적 규범은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거, 자, 마지막 4번째, 사회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에서 4번째는 통제신념. 다른 말로 이거 기억하셔야죠. 인지된 행동 통제력. 요거 정의하셔야 됩니다. 인지된 행동 통제력 하시면 본인이 행동을 수행하는데 통제를 잘 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생각하는 정도를 뭐라 한다?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다. 개인 의지의 강약입니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행동을 하는데 통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각하는 정도, 인지하는 정도를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냐면은 합리적 행동 이론에다가 플러스 인지된 행동 통제력 더한 게 뭐다? 계획적 행동 이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죠? 그래서 합리적 행동 이론에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 더해진 게, 추가된 게 계획적 행동 이론이다.
그래서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은 구성 요소가 4가지였고 마지막 인지된 행동 통제력 기억하셔야 된다. 되시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3번째입니다. 사회인지론 나오네요. 사회인지론 같은 경우는 사회인지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념부터 잡으셔요. 사회학습론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은 어떠하냐?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정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상호결정론이다. 상호결정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뭐다? 사회인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요인,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구나. 즉 상호결정론에 기반 둔다. 인간의 행동이란 사회인지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되시나요? 계속 읽어보면 인간 행동의 원인은 개인의 의지, 행동과 환경 요인 간의 끊임없는 뭐다? 상호작용으로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구나. 사회인지론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셔요. 그래서 사회인지론은 영양교육을 계획할 때 개인의 식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행동 수정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되시죠? 다음 계속 보실게요. 그렇다면 사회인지론의 구성 요소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셔요. 상호결정론, 개인적 요인,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겠고 상호결정론은 꼭 기억하셔야죠. 사람, 행동이 일어나는 사람,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뭐라고 한다? 상호결정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람, 행동, 환경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활용 예시는 이러합니다. 상호결정론 아시겠죠? 사람, 행동, 환경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상호결정론에 인간의 행동에 기반을 뒀다. 사회인지론이다. 되시나요? 계속해서 보셔요. 자, 구성요소 2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개인적인 요인에 2가지가 들어갑니다. 결과 기대와 자아효능감. 이거 어디서 나왔다? 자기 효능감 또는 자신감이라고 불리는 아이 건강 신념 모델에서도 나왔구나. 같은 겁니다. 개인적 요인은 이 2가지가 포함되는데 결과 기대는 뭐냐? 말 그대로 행동 후에 기대하는 결과를 얘기하겠네요. 계속해서 자, 효능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장애물을 극복하고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뭐다? 자신감, 자효능감, 자기효능감, 자신감. 되시나요? 개인적 요인의 결과 기대와 자효능감이 들어가는구나. 계속해서 그렇다면 뭐 나온다? 행동적 요인 한번 보셔요. 행동적 요인에는 행동 수행력이 들어갑니다. 행동 수행력 하면 뭘까요? 말 그대로 특정 행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뭐라고 한다? 행동 수행력이라고 부르는구나. 행동 수행력. 다음 4번째 환경적 요인에는 관찰학습과 강화가 들어가는데 관찰학습은 봅시다. 뭔가요? 말 그대로 관찰입니다. 관찰.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하면서 그 행동을 습득합니다. 따라하는 거죠. 관찰하고 그게 좋아 보이면 모방합니다. 관찰학습입니다.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요인? 환경적 요인에 들어가는 요소가 되겠네요. 관찰학습. 그렇다면 강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화는 꼭 기억하셔요.
자주 등장합니다. 강화 같은 경우는 사회 인지론에서 환경적 요인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로 강화하시면 개인의 행동 변화에 보이는 반응으로 이에 따라 행동 변화의 지속적인 실천 가능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뭐 할까요? 예를 들어서 금연을 했다. 금연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동 변화의 지속적인 실천 가능성이 달라진다. 강화는 뭔가요? 주변 사람들이 또는 직장 상사가 금연을 했네요. 인센티브를 주겠다. 뭔가요? 지속적인 실천 가능성, 금연 계속 하겠네요. 오라. 그런데 내가 금연 행동 변화를 했는데 행동 변화의 지속적인 실천 가능성, 뭔가 상을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그런 대가, 강화가 없다면은 금연 안 할래.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비건강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뭔가요? 실천 가능성이 달라지겠네요. 강화입니다. 그래서 강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상을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죠. 강화입니다. 강화. 그래서 스스로에게 강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이 강화를 줄 수도 있고 행동 변화를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대상자가 정하는 상을 스스로에게 주기로 설정합니다. 나 금연했어. 다음 달에 금연한 돈 모아가지고 아껴서 뭐 하나 할래. 이런 거. 강화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거.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사회 인지론에서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하나 메모해 두셔요. 자기 통제력 하시면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조직하는 거, 학습자가 스스로 내 행동을 이렇게 짜는 거, 조직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기 통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개인적 요인의 자아 효능감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셔요. 어디에 들어간다? 사회 인지론의 구성 요소 중에 들어갑니다. 자기 통제력 하나 알아두셔요. 자기 효능감, 자아 효능감, 자신감이라고 불렀고 또 자기 통제력도 사회 인지론의 구성 요소 중에 들어가는데 참고하시면 되죠.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조직한다, 계획한다, 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사회인지론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다? 말씀드렸죠.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 요인,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 어떤가요? 상호작용하고 있나요? 상호작용하면서 결정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상호결정론. 상호결정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의 행동이란 사회인지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사회인지론 꼭 기억하셔요. 개인적 요인의 결과, 기대, 자아, 효능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행동적 요인의 행동 수익력, 자기 조절이 들어가네요. 환경적 요인의 강화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강화의 의미 기억하자. 관찰학습은 관찰해서 모방하는 걸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되시죠? 다음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론 보시면은 변화단계 모델이 나오네요. 변화단계 모델 같은 경우는 각 단계별 개념을 이해하자, 기억하자, 암기가 필요하겠네요. 개념부터 잡으셔요. 변화단계 모델은 뭐냐? 행동의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 아니다. 시간을 두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에 대한 대상자의 행동 의도와 행동 상대에 따른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각기 단계별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여야지만 뭐다? 교육 효과, 영양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 단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동의 변화를 하려면 한 번에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바뀌냐? 아니라는 거죠. 각 단계가 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지 뭐 한다? 행동 변화, 교육 효과, 영양 교육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겠죠? 적용을 보시면 변화 단계 모델 같은 경우는 금연 행동에서 시작된 초계 이론을 식생활 행동 이론으로 적용한 것을 얘기합니다. 맞춤식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었네요. 왜다? 각 단계별로 다른 전략을 짜서 교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자, 구성 요소를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뭐 나왔냐면 고려 단계 체크하는 게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구성 요소는 변화 단계 모델에서는 5가지인데 고려 전 단계부터 유지 단계까지 각 단계별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고 의미 파악 그리고 이 단계는 뭐라고 부릅니까? 고려 단계다, 준비 단계다. 이거 기억하자. 의미를 파악하시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예시가 나와도 찾아낼 수, 고를 수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험에는 고려 단계가 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번 보셔요. 고려 전 단계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려 전 단계는 향후, 자, 숫자 기억합시다. 6개월 안에 행동 변화를 실천할 예정이 없네요. 고려 전입니다. 고려 전 단계. 고려 단계 보셔요. 향후 6개월 안에 행동 변화를 고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다? 고려 단계. 준비 단계 꼭 기억하셔요. 고려 단계와 준비 단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구분하셔야 됩니다. 준비 단계가 뭐냐? 키워드 1개월 안에 행동 변화를 실천할 의도가 있네요. 그리고 이미 시작하고 있다.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한다고 해서 시작 안 했냐? 아니네요. 의도가 있고 행동 변화 실천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변화도 시작하고 있네요. 준비 단계라고 부릅니다. 다르죠? 행동 단계 보셔요. 행동 단계, 행동 변화를 시작한 지 얼마? 6개월 이내다. 안쪽이다. 유지 단계는 말 그대로 6개월 이상 변화된 행동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다. 유지 단계네요. 그래서 작년도 기출은 뭐가 나왔냐면은 그 예문이 나왔고 땡땡 분에 대해서 어떻게 6개월 안에 행동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고려 단계에 대한 추가 설명들을 해놓고 이거는 변화 단계 모델에서 1, 2, 3, 4, 5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답은 고려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단계랑 준비 단계 구분해서 기억하자. 중요했네요. 6개월 안에 행동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작은 안 했네요. 고려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는 어떤가요? 1개월 안에 행동 변화를 실천할 의도도 있고 이미 시작했네요. 준비 단계라. 행동 단계는 행동 변화 시작한 지 6개월 안쪽입니다. 행동 단계, 유지 단계 6개월 이상 계속 실천 유지하고 있다. 유지 단계. 되시나요? 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고려 전 단계 활용 예시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적어놨는데
활용 예시는 참고만 하시면 되죠. 고려 전 단계가 뭐였다? 향후 6개월 안에 행동 변화를 실천할 예정이 없네요. 생각도 없다. 고려 단계가 뭐였나요? 향후 6개월 안에 행동 변화를 고려하고는 있다. 고려 단계 계속해서 준비 단계 뭐였나요? 1개월 안에 행동 변화를 실천할 의도가 있고 이미 시작하고 있네요. 그 다음 행동 단계 뭐였다? 행동 변화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다. 마지막 유지 단계 하시면은 6개월 이상 변화된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유지 단계. 활용 예시는 각자 읽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 보셔요. 영양교육 이론에서 5번째는 개혁 확산 모델이 나오네요. 개혁 확산 모델 같은 경우는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같은 경우 개혁 확산이란 뭐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일정한 경로를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개혁 확산 이렇게 부릅니다.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나 기술이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됩니다. 개혁 확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보시면 개혁 확산을 위해서는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대상자의 일부에서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 그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았을 때 확인 과정을 거쳐 채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확산은 일부에서 채택한 개혁 정보가 전체 구성원들로 확산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확산의 속도와 정도를 결정짓는 주요 특성은 적합성, 가치관, 상대적 이점, 편리성, 관찰 가능성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혁 확산 모델은 개념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개념만 파악하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우리 영양교육 이론 6번째는 사회 마케팅 나오네요. 사회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개념만 잡으시면 되죠. 이것도 대상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계획 과정을 뭐라고 한다? 사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사회 마케팅을 이용하려는 영향력은 행동 변화에 대한 노력과 현재 행동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얘기하고, 마케팅 혼합 요소, 마케팅 실천의 기본은 P가 4개다. 뭐가 있나요? 마케팅 혼합 요소라고 얘기하고, 이건 알아두셔요. 마케팅 혼합 요소에 들어가는 I,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4가지 P가 4개다.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장소, 프로모션, 판촉이나 홍보라고 의미하죠. 그래서 마케팅 혼합 요소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활용하는 게 마케팅, 사회 마케팅 실천의 기본이다. 그래서 사회 마케팅 같은 경우는 개념 알고 계시고 4가지 요소 P로 시작하는 P 4가지 기억하자. 대상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계획 과정을 사회 마케팅 이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시나요? 영양교육의 이론 6번째였습니다. 되시죠? 다음 영양교육의 이론 7번째 마지막이죠.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은 기억하셔야 되네요. 개념도 중요하고 프리시드 단계와 프로시드 단계도 중요하겠습니다. 기출이었죠. 개념부터 보셔요. 자, 건강 증진 계획 및 평가를 위한 포괄적인 진단 및 중재 모형입니다. 문제의 진단,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연속적인 단계를 제공하는 게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 보시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개입 전략을 찾아 실행하게 하는 로드맵 이론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장 또 중요하네요. 한번 보셔요. 구성 요소는 프리시드 단계 4단계와 프로시드 단계 4단계, 토탈 8단계가 구성 요소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프리시드 단계는 요구 진단 단계라고 다른 말로 부릅니다. 한국말로 4단계가 있고 프로시드 단계는 실행 및 평가 단계를 얘기합니다. 요것도 4단계가 있어서 토탈 몇 단계다? 구성 요소는 8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셔요. 처음부터 프리시드 단계, 즉 요구 진단 단계란 뭐냐? 영양 교육이나 사업의 계획에 필요한 정보 수집, 요구 진단하는 과정을 프리시드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시드 단계는 실행 평가 단계라고 해서 뭡니까? 계획을 수행하고 실행하여 효과 평가한다. 뭐다? 프로시드 단계다. 그래서 프리시드 단계 요구 진단 단계는 1단계 사회적 진단이 처음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진단하고 뭐 한다? 역학적 진단, 즉 행동 및 환경적 요인 진단하는 걸 역학적 진단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 교육 및 생태학적 진단합니다. 동기부여나 강화 가능 요인들 파악하는 거 교육 및 생태학적 진단. 네 번째 행정 및 정책적 진단합니다. 이 다 뭔가요? 요구 진단. 요 4가지 진단을 뭐라고 한다? 프리시드 단계다. 각각 진단하는 게 다르죠. 처음에는 사회적 진단, 두 번째는 역학적 진단, 세 번째는 교육 및 생태학적 진단, 네 번째는 행정 및 정책적 진단을 하는구나. 진단 단계가 프리시드 단계. 프로시드 단계는 실행 평가하는 단계구나. 5번째 실행하죠. 6번째 평가 중에서 과정 평가하고 7번째 효과 평가하고 마지막 결과 평가하는 거. 그래서 프리시드 요구 진단 단계 4개, 프로시드 실행 및 평가 단계 4단계, 토탈 8단계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아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 이렇게 부르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세부목차 1번이 뭐였냐면은 영양교육의 이론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계속해서 보셔요. 이번에는 세부목차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목차 2번부터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체크, 키워드 위주로 체크하시면 되죠. 자, 세부목차 2번은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네요. 지역사회가 뭡니까? 지역사회 아시죠? 뭔가요? 나오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동의 가치관과 이익을 나누면서 생활, 직업, 학문, 취미 등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로서의 사회 집단을 뭐라고 한다? 지역사회라고 한다. 학교, 지역사회가 되겠죠. 직장, 병원, 거주지역도 지역사회고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이용자 등도 지역사회라고 포함합니다. 다음 보셔요. 계속해서 지역사회 역량의 정의와 지역사회 역량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역량이 뭐냐? 개인과 집단의 영양 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 환경, 경제, 농업, 보건, 교육, 문화적 특성에 따른 영양활동의 계획과 실천과 평가 등의 총체적인 활동을 지역사회 역량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럼 지역사회 역량의 의의가 뭐냐?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증진과 질병을 어떻게 예방함으로써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누구?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건강 증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로 나아가게 하는 게 지역사회 역량의 의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되시죠? 다음 계속해서 보셔요. 자, 지역사회 역량의 개념적 모델이 나오는데 지역사회 역량의 대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임신, 수유부, 노인 등 모든 생애 주기가 뭐가 된다? 지역사회 역량의 대상자가 됩니다. 되시죠?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두 번째 보셔요. 역량적인 관심이 개인보다는 어디에? 지역사회니까 지역사회, 집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포커스가. 세 번째, 지역사회 역량 활동의 주 대상은 누구다? 요거 기억하셔요. 지역사회 역량 활동의 주 대상은 환자보다는 건강한 사람이거나 준건강인, 그러니까 질병이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반건강인, 준건강인 같은 얘기. 그리고 질병이 아주 미비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누구? 지역사회 역량 활동의 주 대상자가. 네 번째, 역량학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구 집단에 대한 건강 유지 및 증진,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활동을 한다. 지역사회 역량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지역사회 역량의 목표는 뭡니까? 그렇죠. 뭐니 해도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역량 개선과 역량 실천, 역량 관리,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뭐다? 지역사회 역량의 목표구나. 아시겠죠? 어렵지는 않고 계속해서 다음 넘어가죠. 자, 세 번째 세부목차 나오네요. 지역사회 역량사업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역량사업의 활용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어렵지는 않고 건강 증진 요소부터 나오네요. 건강 증진 요소 하시면 뭐 있을까요? 생물학적 배경, 자신이 결정한 행동 또는 생활 스타일, 사회적, 물리적, 환경, 건강관리 시스템이 건강 증진의 요소가 되겠고, 건강 증진 방향은 어떻습니까? 조기 발견과 치료에서 뭘로? 질병 예방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의 방향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1차 예방이 첫 번째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질병 예방 차원에서, 즉 1차 예방 차원에서부터 뭐 해야 된다? 역량 교육해야 합니다. 역량 상담해야 합니다. 역량 사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활습관병 예방, 식생활 관련 행동 변화 유도 등이 건강 증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되시죠? 계속해서 보실게요. 그 다음 지역사회 역량 사업의 활용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시면 지역사회 역량 사업 활동 나오고 지역사회 역량 사업의 방법 나오네요. 먼저 지역사회 역량 사업의 활동.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스스로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고 질병 예방 및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지역사회 역량 사업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회 요구에 관련된 지역사회 역량 활동은 역량학의 지식과 기술 등을 토대로 한 통합적 접근이 많이 필요하죠. 요구됩니다.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지역사회망을 통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건강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 활동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방법은 뭐 있을까요?
영양 상담실을 운영한다거나 가정 방문, 순회하는 것. 자원활동합니다. 지역사회 영양사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단지도 할 수도 있겠네요. 매체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도 뭐다?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방법이라 영양 지원합니다. 급식을 지원한다. 이거 뭐다?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종류 나오네요. 세 번째. 뭐 있을까요? 영양사업의 종류에는 영양사업, 급식 제공,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정책, 사회 마케팅 중에서는 캠페인도 주로 들어가죠. 이벤트에서는 식단 전시회를 한다거나 영양 스크리닝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뭐다?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종류다. 영양 관련 연구도 영양사업의 종류,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그 다음 네 번째 보셔요. 그렇다면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과정은 어떠한가? 과정 첫 번째 해야 할 1단계 작업은 요거 기억합시다. 지역사회 영양 요구도 진단,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요거죠. 요거 제일 중요했네요. 니즈, 요구도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분석 파악하고 지역사회 영양사업에 뭐 한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시행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구나. 설정하고 나면 사업의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목표 세부 방법 설정하고 사업의 집행 계획 및 평가 계획하고 사업 관리 체계 마련 및 소요 자원 확보하고 사업 집행하는 게 실행이죠. 실행하고 나면 마지막에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구나. 그래서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아셔야죠. 지역사회 영양 요구도 진단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해되셨죠? 넘어가죠. 자, 계속해서 보셔요. 지역사회 영양사업을 활용해서 우리 다섯 번째 뭐 나오냐면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체계가 나오네요. 한번 보셔요. 지역사회 영양활동 체계는 투입, 과정, 산출로 구분하고 투입에는 지역사회 영양 각종 자원이 포함되겠고 과정에는 지역사회 영양활동 과정이 있고 산출에는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목표 및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보셔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우리나라 지역사회 영양사업은 어떠한가? 교재에 나와 있는데 지역 주민을 위한 영양사업의 전개는 소비단체나 민간단체, 결식구조급식이나 보건소, 구청과 시청, 가정복지과, 병원, 의원, 산업체,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 부녀아동, 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관에 속하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양사업이나 영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응용영양사업이나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여기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아이가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죠. 영양플러스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 사업, 이런 기타 사업 등이 다 뭐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부목차 3번에 대한 얘기고 한 장 이거 같은 경우는 메모해 두시면 되죠. 지역사회 영양에 대해서 계속 길게 정리해 드렸는데 영양교육이 뭔가 지역사회 영양이 뭔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양교육 하시면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 개선을 계획 실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영양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역사회 영양 하시면 지역사회의
영양 문제 개선을 목표로 영양 교육 활동을 통해 실시하는 걸 지역사회 영양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메모 하나 해 놓으셔요. 되시나요? 다음 넘어가서 자 마지막 세부목차입니다. 세부목차 4번이죠. 지역사회에서 영양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영양사 앞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되겠고 역할이 뭔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영양사는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소, 학교, 직장, 병원 등의 지역사회에서 개인 및 단체에게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비롯하여 균형 잡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식단 계획, 조리 및 공급, 급식 등을 감독하고 위생교육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죠. 앞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다면은 지역사회에서 영양사의 역할, 영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총 13가지 제가 정리했습니다. 영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되겠는데 일반 대중이나 환자나 고객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 관리를 해주는구나. 영양사의 역할이죠. 자, 13가지 상담자의 역할부터 보실게요. 이해만 하시면 되죠. 상담자는 뭡니까? 개인이나 집단이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접적인 영양 서비스 제공합니다. 상담자의 역할이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교육자의 역할은 뭘까요? 교육자로서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올바른 식생활과 식품 선택을 통하여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고 식품의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와 연계시키도록 교육하는 게 교육자로서의 역할이겠구나. 지역사회에서 영양사의 역할 중에는 교육자도 있네요. 감독자, 뭔가요? 감독하는 거. 영양사 역할 중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을 고용해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수행합니다. 감독자의 역할도 있구나. 누군가요? 지역사회에서의 영양사의 역할이 되겠죠. 계속해서 보셔요. 자, 협력자 역할도 있네요. 영양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기관의 다른 보건 관련 인력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협력합니다. 협력자죠. 옹호자도 있습니다. 보셔요. 식품업자나 상인들의 잘못된 행위에서부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옹호해주죠. 영양 개선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 등의 행위를 옹호한다. 옹호자의 역할도 있구나. 자문자 역할도 있네요. 6번째, 개인이나 집단, 다른 조직이나 단체, 다른 보건 인력, 정부 기관 등에 자문해주는 역할 수행한다. 영양사 역할 중에 자문자 역할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셔요. 7번째, 영양사업 책임자네요. 뭔가요? 영양사업을 수행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합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요소를 관리하는 거 영양사업 책임자의 역할도 있구나. 영양관리입니다 하시면 이거 뭔가요? 영양활동의 주체이며 서비스의 전달자로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교육하고 식품영양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게 영양관리가 되겠죠. 다음 9번째, 임상영양사 역할도 있네요. 임상영양사는 어디서? 병원에서 환자의 영양 판정 및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질환별 전문 영역에서 임상영양 치료 활동을 수행한다. 그래서 임상영양사는 병원에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도 합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한 식단도 짠다. 임상영양사의 역할이 되겠죠.
되시나요? 계속해서 보셔요. 10번째는 산업체 영양사입니다. 산업체 영양사 같은 경우는 회사죠. 산업체나 회사 등 모든 곳에서 대규모의 식사 제공하는 업무가 기본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있나요? 급식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근로자들 대상으로 건강과 영양 교육합니다. 상담 활동도 하네요.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산업체 영양사 역할도 있네요. 학교 영양 교사도 있습니다. 뭔가요? 학교에서 학교 급식 담당하죠. 학생들 대상으로 모두 해야 된다. 영양 교육도 해야죠. 그래서 영양 교육과 급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거 학교 영양 교사가 되겠네요. 다음 계속해서 자, 보건영양사도 있습니다. 보건영양사는 어딜까요? 보건소, 지역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영양 교육과 모니터링 실시하고 영양 사업 전개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도 실시하죠. 보건소입니다. 보건영양사. 마지막 영양 교육자의 역할도 있네요. 뭔가요? 대학에서 영양사를 양성하거나 보건 의료인 대상으로 식품 영양학을 교육하는 거 영양 교육자의 역할도 있구나. 영양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3가지 지역사회에서 영양사의 역할은 13가지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외우신다? 안 외워도 된다.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되시나요?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양사의 직무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정리를 하자면 급식관리 업무와 영양 서비스 업무가 있는데 급식관리 직무 또는 급식관리 업무에는 뭐가 들어가며 영양 서비스 직무입니다. 영양 서비스 업무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구분하는 거 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요. 그래서 영양사의 직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고 자 봅시다. 급식관리 업무 또는 급식관리 다른 말로 직무라고 하죠. 급식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식당 관리를 합니다. 식재료 구매 및 관리하죠. 그 다음 식재료 보관 및 재고 관리도 하죠. 조직 및 작업 관리도 하네요. 배식 관리, 위생 관리, 인사 관리도 합니다. 인사 관리, 사무 관리, 급식 평가까지 해서 급식 경영 관련 업무를 맡습니다. 급식 관리입니다. 영양 서비스 직무입니다. 영양 서비스 업무다. 뭐 들어갈까요?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업무, 영양 서비스 업무, 영양 교육합니다. 영양 서비스 업무, 영양 치료하네요. 영양 서비스 업무, 보건 영양 사업 관련 업무를 합니다. 영양 서비스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의 직무는 정리를 하자면 크게 급식관리 직무와 영양 서비스 직무로 나눌 수가 있겠고 급식관리 업무, 영양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나누어서 구분해서 기억합시다. 중요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챕터 2장 영양교육과 사업의 이론 및 활용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점 정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